요즘 뭐 날씨가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뭐 연일 이게 폭염도 이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참 덥는 게뭐 견디기가 힘들 정도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박물관대에게 오신 걸 돼가지고 참 제가 강의하지만은 여러분이 돼가지고 같이 높이 평가를 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803 특히 공산 전투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3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크게 한 세 가지로 꼽자면은 제일 먼저 이제 927년도에 일어난 공산대전, 그 다음에 1232년에 있었던 부인사 초조대장경 소실, 그리고 1950년에 있었던 다보동 전투입니다. 그 다보동 전투가 거기에 포함되는 이유 중에 한 게 뭐냐면 다보동 전투를 현재 사학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다보동 전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서 우리가 다보동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현재 한국 전쟁에서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전기가 됐던 게 다보동 전투입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이제 문경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후삼국 통일전쟁이 있어가지고 3대 전투 이제 공산대전, 그다음에 병산대전, 그다음에 원주대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공산대전에 대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대부분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학과 또는 지리학 하시는 분들의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인데 전쟁사 관점에서 연구가 되지 않고 인문학적이나 지리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전투 실상에 대해 제대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뭐 여기 신성재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방부 전사편찬 이쪽에 이제 하다 보니 군인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쪽이 좀 물을 먹었다고 전쟁사 관점에서 공산주의의 배경과 실상 살피는 연구는 매우 드문다라고 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태태옥 하는 분들은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감 선생을 지내신 분인데 여기 나름대로 주장한 중에서 뭐냐면 지명과 연관해 가지고 말잇길 형식, 그러니까 재미와 상상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점을 공산전투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했냐면은 원래 전에 이군 사령부 방송에서 많이 거론이 돼가지고 뭐 냉장고가 많다 뭐 이런 게 결국은 대구 이군 있던 이군 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났던 박찬주 장군이 사령관을 할 때 이 공산대전을 워게임 형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해가지고 그쪽하고 한번 교섭을 한번 해봤던 부분이 있는데 뭐 박찬주 장군이 이제 사령관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이게 어떤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산대전이라는 자체가 전투고 전쟁이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 전쟁 원칙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로 장군은 뭐냐면 과거에 모든 전략과 전술은 의식적인 건 무의식적인 간에 전쟁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병력의 절약, 집중, 기습, 안전, 뭐 공격 행동, 기동 및 협전은 한군이 도보병이나 기마병 또는 기기화병으로 구성됐든 간에 이것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풀로 장군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풀로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돌파할 때 썼던 공격이 정적전입니다. 정적전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 풀로 장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적전 이론 야전교범 대3 하는 책이 영국에서는 500부가 팔렸는데 독일에서는 3만 부가 팔렸습니다. 독일 장군들이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2차 세계 개전에서 구데리안이나 롬멜 같은 그런 일어난 명장들이 정적전을 구해냈던 부분입니다.
손자병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손자병법 같은 경우도 손자도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의 원칙에서 목표, 주도권, 집중, 기동, 협조, 기습 이런 게 다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쟁에 적용되는 원칙은 고대나 현대에 있어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군사적 관점에서 공산대전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 저도 1979년도에 영천 삼성학교 입교래가 81년도에 18기로 인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이제 기갑병과에서 대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앞서 공산대전에 연구하시는 학자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공산대전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까지 오랜 동안 그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 연구 논문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1차적으로 자료가 부족해요. 삼국사기, 그다음 삼국유사, 고려사, 물론 뒤에 뭐 고려사 저료도 마찬가지지만 얘기해야 되는 게 워낙 간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 거기다가 또 간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산전투는 왕건이 승리한 전투가 아니고 패한 전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삼국 통일전쟁에서 승리한 왕건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치욕적인 전쟁이고 전투다 보니까 후대에 고려 입장에 봐가지고는 왕건을 미화하는 쪽으로 기록을 했지 전투 실상에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보면은 공산대전의 전투 장소를 어떻게 하냐면 금호강 지금 그 산내, 지묘동, 은혜사 있고 팔공산 남쪽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고려군이 과연 팔공산 남쪽 지역으로 들어와야 될 군사적 이유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상황은 이제 두루뭉실하게 기록되는 부분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주로 팔공산 남쪽 지역에서 전하는 왕건과 관련됐다 하는 지명과 이야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연구가 어떤 경우에냐면은 실제 전투 실상보다는 왕건의 탈출로에 대해 중점적으로 더 연구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왕건의 탈출을 보면은 류영철 같은 경우는 지묘동, 뭐 독잠, 해안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지금 나오는 걸 전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대구 북쪽 팔공성에서 지묘동, 독잠, 평강동의 동쪽으로 철회산, 안심, 반야울 거쳐가지고 남쪽 앞산, 은적사, 안일사, 이미사, 서쪽으로 성서, 왕천년, 낙동강 외관으로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 상황이냐면은 대구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을 거쳐가 남쪽을 거쳐 대구 시계를 완전히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돌아가지고 둘러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걸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왕건을 그렇게 탈출한다 하는 거 알고 왕건을 추격하는 후백자 입장에 봐서 왕건 탈출이 동쪽으로 갔다. 왕건이 탈출할 방향은 성주 쪽으로 간다 하는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격을 하는 동시에 차단 작전을 하면은 분명히 왕건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왕건이 탈출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후삼국을 통일한 거는 왕건이 아니라 견훤이 통일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시대별로, 그다음 지역별로 왕건에 관련된 지명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부 한 4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라하고 고려시대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대구 동계의 미리사, 지묘사, 군위의 공산성. 뭐 공산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1596년도에서는 밀양의 선비 오한 성기양 선생께 보면은 공산성을 왕건이가 쌓았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 믿기 어렵지만은 근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다음에 조선 정기에 보면은 이제 팔공산이 왜 이제 등장을 하냐면은 이전까지는 원래 명칭이 공산입니다. 그래가지고
1530년대에 나온 신전 동국 여직선남에 보면 공산 또는 혹은 팔공산이라 하는 얘기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려산 왕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왕건과 관련된 집이 대구 동구가 제일 많고, 시대순을 보면은 조선 후기 그다음에 근세 현대 이르기까지 가면 후대 얘기가 자꾸 많아지. 결국 뭐냐면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된 부분이 많다는 측면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관련성에 대해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 하고, 다만 이들 지명 가운데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리사하고 지묘사 그리고 태조지, 정확히는 이제 후대에 설명드리면 태조티가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공산전투에 일어난 장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사는 최초는 그 법장 화성전에 나는 화엄 10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쭉 나와 있는 중인데 공산 미리사거든요. 현재 전위치는 전하지 않아요. 그 삼국유사 견훤전 국서에 보면은 미리사 앞에서 김락이 해고를 벌였다 이렇게 있고, 신중 동국 여직순명에서 미리사 앞에서 견훤과 싸웠으나 김락과 심승겸이 죽고 고려군의 대표 태조는 겨우 몸을 피했다. 그래서 미리사 위치에 대 가지고 유영철 교수는 지묘동 왕산 아래 현 표층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주장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냐면 그 지묘동 왕산 아래 표층단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 현재 지묘사가 있었던 자리라고 추정되는데, 그러면은 미리사에 있던 자리에 지묘사를 창건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기록상에 지묘사를 창건해 가지고 신승겸을 명복을 빌었다는 기록이 나올지 있지 다른 거. 굳이 아니면 미리사로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미리사를 지묘사로 고쳤다는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정훈 씨는 평강동에 가면은 모형자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중에 중에 영각, 그러니까 신승권 장군 원래 그 있던 대비사에 신승권 장군 영정을 모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그 지묘사가 조선 전기에는 지묘사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고려 말 내년 조선 초기에 지묘사가 폐사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묘사에 있던 신승권 장군 토상화를 대비사로 옮겼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대비사 같은 경우 기록선 나오는 조선 후기의 기록이 나오니까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대구 동구 백안동 386번지에 있는 백안동 절타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백안동 절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봄에 보통 4월 초선에 가면 대구에서 목련꽃이 제일 군량이 많아가 제일 화려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같으면 지금 보이는 게 이쪽에 여기는 뭐냐면 절 입구에 있는 단간 지주고, 여기 있는 탑재는 대구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있는 백안동 절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가 지금 백안산 거리고 이 절터가 좀 되는데 이 거리가 대략 한 600m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도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고, 다음에 이제 지묘사는 뭐 고려 열전에 갔습니다. 태조가 포위되어 위급하자 신승경과 김락이 싸우다 죽었다. 태조가 지묘사를 창건하여 명목을 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통사 사적에 보면 절은 오래전에 없어지고 그 자리에 사당을 세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묘동 유래도 이렇게 유래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지묘동이란 명칭도 지묘사에서 유래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태조지 부분인데, 동국 여직신남 영천군 고적에 보면은 태조지 고을 서쪽 30리에 있는데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패해 퇴병하여 공산 아래 작은 봉우리에 보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관심 봐야 될 부분이죠. 퇴병에 견훤한테 퇴병에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태조지에 오기 전에 견훤하고 왕건이하고 한 번 먼저 싸웠다는 얘기죠. 그 싸운 이치가 현재 어디에서도 언급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태조지의 위치에 대해 가지고 경북대학교 이제 문경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은혜사 입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 경북대학교 문경인 교수님 같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이 한령 좀 말해서 87년도 쯤 하더라도 상당히 권위겠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안 지고 모든 후대 학교들이 최저지대 위치를 은혜사 입구라고 했고, 유영철은 이걸 이제 해안평 해안사라고 얘기했는데, 은혜사 사적비에 보면은 그 해안사 평에 있던 해안사를 현재 위치로 옮겨가지고 은혜사라 했다 하는 게 기록이 납니다. 근데 그 기록이 은혜사 사적비 기록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고려시대 이탄지 묘중이라든지 유방산의 은혜사 시, 그 다음에 동국 여주 승남의 은혜사, 이렇게 보면은 해안평에 해안사는 없었고 원래부터 은혜사라는 사실부터 이 기록도 신빙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이제 그 태조지의 위치를 현재 능성동하고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능성지로 추정을 합니다. 좀 그 뒤에 태조지 이 부분이 돼가지고 뭐냐면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지금 중령을 죽지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모 죽지란가에 보면은 그 죽지를 대티, 그 다음에 지금의 중령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803 연구소의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계신데, 제가 이거 논문을 쓰고 할 당시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아직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주 삼국유사에 보면은 대나무 진은 고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용례가 어디서 보면 있냐면은 김해에 가면은 구지봉이 있죠. 김수로왕의 구지봉이 있는 그 가운데도 보면은 터널이 구지 터널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 지자 자체가 여기 같이 같은 지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은 이제 T를 치로 표현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자, 공산대전이 일어난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후백제의 동진 정책과 고려의 남진 정책이 충돌을 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907년에 그 견훤은 지금 이제 일성군 이남에 한 10여 성을 탈취하거든요. 그리고 924년대 대야성하고 문소성, 대야성은 지금 합천이고요. 문소성은 지금 어디냐면 의성 금성입니다. 예, 군사를 해가지고 조물성을 공격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927년 정월에 그 왕건은 이제 예천 영궁을 정비하는데, 이때 경례왕이 보낸 신라군이 참전을 합니다. 후삼국 등급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고려하고 신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경양이 보낸 신라군이 참전하게 된 그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견훤이 신라 왕도를 이제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달에 운주 근암성 점령됐고 8월달에는 문경에는 이제 고사가리 성이 성주 흥달대를 항복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927년에 이제 9월달 되는 이르러 가지고 견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고려하고 신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위기감을 느끼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후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927년 9월에 지금 문경 사냥에 있던 근암성을 공격하고 동남진에서 고을부를 습격합니다. 이 고을부가 어디겠습니까? 고을부가 지금 영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습격하니까 경양이 그 당시에 고려 세조한테 구호를 요청했고, 그 사이에 견훤은 신라 왕도를 침공해서 경양을 시해하고 김부를 이제 옹립을 합니다. 뭐 역사에서는 이제 경순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당시 그 927년 전후로 한 당시에 공산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은 927년에 그 일성군 인양이 10여 성 탈취해서 경상북도 중부 지역 이쪽에 이제 문소성 포함한 중부 지역에 후백제 세력이 전절하고, 왜냐하면 그 유영철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 중부 지역에 고려의 기부한 흔적 호적이 없다 하는 걸로 이제 짚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사실들은 그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9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나타나는데, 고려에 투영한 신라 토호들을 이제 포성하는 과정에서 고을부라든지 보성부, 우성부, 경산부, 안동부 등은 9년 합작을 해가지고 그 고을의 격이 승격이 된 반면에, 통일 후에 그 경상도 중부 지역에 있는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강동 또는 분할이 되는데, 문소성 같은 경우는 이게 고려 시대 천민들이 했던 향 부곡소에 포함된 피천향으로 강등이 돼가 우성부에 예속이 됩니다. 그리고 일성군 같은 경우도 일선현, 군의현, 효령현으로 분할이 되고. 근데 신라말 특히 이제 대구 상황을 살펴보면은, 신라말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신라에 있던 수창군의 호족이 이제인데, 최치원의 신라 수창군 호국성 팔각 등록에 대략 살펴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타난 이제는 신라의 봉충신하던 충신이고, 호국 의용도 영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고, 전체 이름상 내용을 봤을 때 고려에 협조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후삼국 통일 후에 수창군이 어떻게 보면 수성군으로 고쳐가지고 경주에 내속되고, 그 다음에 수창군에 속했던 속현, 팔거현, 대구현, 화원현, 합인현은 경산부 쪽으로 내석이 됩니다. 아무튼 그 수창군이 통일 후에 이렇게 찢어진 걸로 봤을 때 이제 자체가 그렇게 고려에 협조하지 않았다 사실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동화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문의정 같은 경우는 이제 동화사가 이제 백제계 법상동 사찰이다. 그래서 모학산 금산사에 있던 진표율사가 있고, 그 미륵간자를 법주사 영심한테 전했고, 영심이한테서 동화사 심지가 전해받았다 해가지고 법상동 사찰이기 때문에 견원 세력의 근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동화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동화사 비로함이죠. 앞에 삼층 석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민해대왕 탑이라고 되어 있고, 동수 원당이라 해가지고 신라 왕실의 원당입니다. 그리고 왕실의 원당이 이런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쉽게 절에 있는 승려들 마음을 해가 쉽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친신라의 사찰이라는 증거 자체가 뭐냐면, 아까 그 최치원의 신라 수창군 호국성 팔각 등록이 그 낙성부패에 홍순대덕이 좌조로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 봤을 때 동화사는 그 친신라의 사찰이지 후백제 세력은 아니다. 물론 유영서 같은 경우는 후백제 세력군이라고 했는데, 이 세력군이라는 자체가 명확하게 의리한 이유로 세력군이라고 하는 그 설명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신라 말에 있어가지고 사찰 전체적인 그 자의조직이 있었냐 하는 부분들인데, 왕건이가 이제 견훤한테 보낸 국서 가운데 동수만기 괴산이가 동화사 군사가 고려의 깃발을 보고 도망쳐 무너졌다 하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사찰의 그 자유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889년 진성여왕이 곡물과 부서를 독촉하고 나니까 사벌주에서 원정과 애너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뒤에 전국에서 도적이 창궐을 합니다. 근데 그 신라 시대 때 사찰이라는 게 보통 국왕하고 귀족들이 시주한 토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제적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적들이 약간 표적이 되고, 실제 이런 사례들은 뭐냐면은 고려나 조선 시대에 와서도 특히 전란 과정 중에 이런 생이 있을 때 일반 백성들이 표적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 해인사 이제 묘길상 탑기에 보면은 889년부터 895년 7년 동안 해인사를 공격한 도적을 막다 희생된 승석인 56명을 명복을 비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주로 해인사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농민들이 고려시대 때 수원승도를 해가지고, 수원승도라고 하는 게 사찰에 딸린 토지를 경작한 농민들이 국가라든지 사찰 그 자유주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아사 같은 경우는 과연 승근에 존재했는가? 왜냐면 그 진성여왕은 896년에 경주 서쪽에 있는 모량리에 적고적이 이제 침입했다 하는 기록을 봤을 때 동아사도 그 당시에 자유조직을 강구했던 걸로 보여주고, 그래서 후대 이제 견훤에 의해 가지고 임금 자리에 오른 김부대왕 같은 경우에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후백제 견훤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확대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라 왕도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건 전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아사에 있는 승무원 하여금 적어도 생색 지원하는 생색이라도 내버리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산대장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서 제일 문제점 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이 돼 가지고 좀 제대로 검토를 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그 기록에 따라 가지고 보면 9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달까지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삼국유사 그 삼소관음 중생사 얘기해 보면은 견훤이가 이제 그 신라 왕도에 들어왔다가 철군한 길에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한 반 달 정도 됐다 하는 거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주요 일정을 한번 그 추정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뒷플러스 1일 뭐냐면은 후백제군이 고을로 영천을 습격한 게 뒷플러스 1일. 이때 이제 그 경양이 고려의 구원정을 요청했고 5일 정도 사이에 그 사이에 견훤이 신라 왕도를 공격해서 경양을 지휘하고 김부를 왕으로 옹립한 상황이고, 아마 6일 정도 됐을 때 왕건이 이제 신라에서 구원병 요청 소식이 있었고 1만의 구원군 출병을 준비하라는 명을 내렸고, 뭐 그 다 뒤에 바로 경양이 시에 급보되니까 왕건이 5천 기병을 가지고 출병했을 가는. 한번 그 내려오는 상황에서 아마 뒷플러스 10일 정도 되면은 이때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저 문경세제 옆에 있는 계림령을 아마 고려군이 넘어오는 상황을 그때 견훤이 정탐병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왕건과 전투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뒷플러스 15일 정도 되면 고려군 낙동강 통화, 그리고 다음 날 효령 장군동에서 재편성을 하고, 이때 후백제군도 신라 왕도에서 철군해 가지고 서로 전투 준비를 하고 아마 17일 18일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왕건이 5천 기병으로 출병하지 않으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건 입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산제정에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양이 구원을 요청했는데 왕건은 구원병 1만을 보냈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구원 1만이 행방미묘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후삼국 정리기에 1만 명 이상을 군사를 동원하는 사례를 보면 920년 견훤이 대야성과 진례를 공격할 때 10,000명을 동원했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927년 때 왕건을 구원병을 보냈다는 거, 그 다음에 936년 1, 2천 전투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함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했는데 이때 고려가 동원한 병력이 87,500명이라는 기록이 한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뭐 학계들 주장 같은 경우는 보면 성산전투에 패했다 하는 기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주 입성 전에 견훤한테 괴멸됐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전체적인 데서 뭐 하는데 그 중에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주장은 뭐냐면 박승교 같은 게 고려 1만 구원병은 실체가 없는 유령 군대라 하는 측면. 왜냐면 명확한 이런 상황에서 서로 주장을 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이 나름대로 추정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 구원병의 사실 여부를 검토해 보면 첫째 이제 하는 게 왕건이 사태를 관여하면서 구원군을 파견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경양이 시해지고 김부가 즉위했을 때 구원병을 편성 중이거나
아니면 일부가 이동하고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셋째는 이제 경양의 시에 급포받고 왕건이 구원병 가운데서 5천 기병으로 먼저 출병하고 그 뒤로 후퇴할 가능성.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시에 급포 왕건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별도 왕건 기병 5천이 별도 일반 부분 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정 촉박한 일정으로 보면은 물론 그 구원병 일면이 개성에서 다 출발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병력들을 모으고 하는 것 중에서 불과 10일 안팎의 짧은 그 시간에 다 모으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려원의 초기 병제를 보면은 지금처럼 단일화된 지휘하에서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병력 동원하기 쉽지 않는데 왕건의 직속군하고 호속군의 직속군을 이용화되는 운영에서 단기간 내에 많은 병력 동원하는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봤을 때 왕건은 신순경과 김락 직속군 기병 5차로 먼저 출병하고 단역면은 후속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냐. 여기 이제 신순경과 김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왕건이 궁열을 몰아내고 왕건이 임금을 등극했을 때 신순경은 개국공신 1등이고 김락은 2등 공신을 보게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왕건이 직속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왕건이 이제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924년에 이제 경명왕이 조문사절 때는 이제 뭐 의례적인 부분의 조문사절이고 927년 그 경영한 조문사절을 뭐냐면 이 조문사절 목적이 실제 뭐 조문하기에 대한 목적보다는 뒤에 이제 말했지만 견훤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하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한 선모 활동이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그 노선 갔던 그 가면 계림령에서 지금 고창 거쳐가지고 대암성, 청성, 진보, 그다음에 동해안 쪽을 경유해가지고 갔을 실질적으로 조문사절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공산대전이 끝나고 난 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빨리 갈 이유도 없고 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사절의 그 선모활동 영향은 뭐냐면 930년 그 병산에서 김선평, 김행, 장길 등이 왕건한테 기부해가지고 병산전투에서 왕건 승리에 크게 기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병산전투에 이제 대암선에 있던 성주 선필이 먼저 투합한 거. 그 다음에 병산전투에서 승리하고 난데 경상도 북부 30여 군현, 그 다음에 동해안 명주 110여 성이 왕건한테 투항했던 부분들이 조문사절의 선모활동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왕건의 이제 출정 기동로를 살펴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서라벌에서 한강 유역을 오른 교통로는 뭐냐면 축풍령, 그다음에 계림령, 중령인데 근데 지금 좀 낯선 이름은 뭐냐면 축풍령하고 중령은 이렇게 잘 들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림령은 조금 낯설죠. 계림령이 지금 어디냐면 문경세제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랄까 그 당시 그 계림령이 문경세제보다는 거리상으로 훨씬 좀 짧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세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왕건의 그 진경로에 돼 가지고 전부 다 그 이론이 많습니다. 유영철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에서 계림령, 문경, 점천, 상주, 선산에서 공산 지역으로 돌아서 영천으로 직행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왜냐면 팔공산 지역에 왕건이가 선산에서 팔공산 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유인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왕건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가운데서 굳이 공산 쪽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최덕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영철 하는 얘기도 그대로 방했는데 대신 여기에서 뭐냐면 의흥 거쳐가지고 신령 팔공산 쪽으로 됐다 그러는데 여기 좀 문제는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비안, 안개, 의흥, 신령 이쪽 지역은 뭐냐면 후백대 세력권 지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림령에서 점천 상주해서 지금 낙동강 구미보에서 해평으로 넘어오면 거기 지금 고일선이라 해가지고 옛날 그 예선선 자리겠습니다. 그래서 천평, 효령이 장군동, 북예신령, 영천 방면으로 진교일 수가 않습니다. 자, 견원은 근암산 문경 산항에 있는 근암에서 예천 상강을 써서 낙동강, 풍양, 다인, 안개, 비양, 봉양, 도리원 오면 금성 지금 문소성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의흥 신령으로 해가지고 고두 신라 왕도로 이렇게 이어진 거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왜냐면은 자기 세력권에 있는 지역에 가야 뭐가 빨라지냐면은 빠르게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도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에 밥 한 끼 먹는다는 자체가 특히 야산군에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 자기 세력권에 가면은 미리 연락만 해놓으면은 병사들이 딱 도착하면 바로 밥 먹고 쉴 수 있는 정도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고려할 때 자기 세력권이 아니냐 아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상도, 경상북도 중부권 지역이 후백제 견훤의 이제 세력권인데 왕건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 이제 조물성하고 오곡성, 부곡성이라고 하는데 그 두보를 구축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물성이나 부곡성의 위치대가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조물성 같은 경우는 유영철은 금오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김상기 교수 같은 경우는 안동부군, 그 다음에 이병계 같은 김천, 조만영, 문경, 의성 근처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저는 구미 인동에 가면 있는 천생상성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곡성 같은 경우는 이병덕 교수는 군이 부계로 추정을 했는데 저는 지금 군이 효령에 있는 성동의 병천사성으로 추정을 합니다. 위치에 보면은 아까 여기 구미보고 예디성 부분이고 여기 지금 구미 인동 천선선 산성이거든요. 그다음에 병전선 산성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해서 군이 쪽으로 가면 문서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장군동으로 해서 이 길 따라가면 신령 거쳐 가지고 지금 이제 영천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조물성을 두고 의외로 전투가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봤을 때 뭐냐면 대합천 쪽에서 그 당시에 성주 쪽은 그 왕건이 세력권이에 보니까 합천 쪽 같은 경우는 후백주 쪽이 세력권이라고 봤을 때 그 견훤의 입장에 봐가지고 이 조물성을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소성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924년에 합천 대야성의 군사들하고 문소성 군사로 하여금 조물성 공격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쪽에 있습니다. 자, 공산대전이 어디서 싸웠느냐? 이 대전 장소에 돼 가지고 보면은 삼국 사기나 삼국 이사에 보면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 근데 고려사 같은 경우는 공산 동수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으나 형태가 불리했다. 동국 여직이 승나면 왕건이 태조로 퇴병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학자들 주장을 이제 보면은 후백제군은 잠복하고 있던 고려군의 동태를 미리 탐지하고 역포위에서 경멸했다. 실질적으로 역포위했다. 그 포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TV 사국에서 몇십 명이 둘러싼다든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병력 200명 병력이 두고 역포위하고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왕건이 후백제 군사가 얼마 되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은 왕건이 동원했던 길이 기병 5천입니다. 5천의 기병을 역포위하려고 그러면은 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대 같은 경우도 공산 아래에서 견을 기다렸다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고려군이 먼저 진을 치고 외부하여 후백기를 맞으면 양성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뭐냐면은 왕건과 견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 목표라는 거죠. 왕건은
조낭년을 내세우면서 경영을 시한 견훤을 징체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통해 가지고 경주에서 견훤이 철구를 하나로 유지하는 게 왕건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한판 싸우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견훤 입장에서는 신라 왕도를 공격하는 내내 견훤 고려군을 정탐을 했고 유리한 장소에서 왕건을 정멸하는 게 목표를 가졌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또는 뭐 삭제하기도 하고 유리한 것은 과장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전투 자체가 왕건이가 크게 패한 전투이지 승리한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장에 먼저 도착해서 적을 기다리는 군대는 편안하고 뒤늦게 전장에 달려가는 군대는 피곤하다. 전장 전투 장소가 공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성에서 달려오는 왕건보다 경주에서 오는 견훤이 훨씬 더 일찍 올 수 있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 사서에서는 마지에 싸웠다 하는 그 기록하는 걸 가지고 고려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다린 거는 견훤이 기다렸지 왕건이 기다린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견훤이 전장터를 어디로 선정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918년도 조선 지지 자료에 보면 그 청통면 지금 보목동에 대왕산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령천 그 대왕산 그쪽 그 북쪽을 연해 가지고 신령천이 봉화산 대왕산을 통해 연행해 가지고 하시계가 발달됐고 그 하시계 통해 가지고 용평리 방향으로 한 700m 정도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됐고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 공자의 이점과 방자의 이점이 서로 틀립니다. 공자는 공격할 시간과 장소를 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방자는 방어에 유리한 장소를 선정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유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왕건 같은 경우는 공격할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사라져버렸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견훤의 입장에 봐서는 왕건이 올 수 있는 길은 한 군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미리 유리한 장소를 선정을 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이리점을 최대로 활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성군 영청리인데 이 지도가 1918년도 지도고 여기는 위성 지도는 2021년 한 양쪽에 이쪽 지도하고 위성 지도하고 시간 차이가 나는 게 한 100년 정도 시간 차이 납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대왕산이고 이쪽이 지금 봉화산 하천이 이렇게 하시계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있는데도 보면은 양쪽 지형이 크게 달라 보이진 않죠. 여기 지금 왜냐면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대략이 폭이 한 대략 한 10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하시계 쪽에서 달아나는 물이 자연적으로 이쪽에 퇴적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 700m 정도 퇴적층이 형성이 되면은 그 퇴적으로 해가지고 쌓인 퇴적층이 자연적인 토성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태조지의 이제 지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태조지 같은 경우는 대구 동구 능성동하고 경산시 와천명 음양리를 잇는 그 고개인데 서쪽은 완만하고 동쪽은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선과 같다 해가지고 능성이라는 이름 붙여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름 되어 있는 능성과 같다는 얘기인데 과연 팔공산에서 이 능성자라는 여기서 성의 역할을 제대로 했던 시기가 있었느냐 쭉 전체적인 거 봤을 때 통일 신라 시대 때는 경주서 이쪽으로 공격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민해대항 시절에 장보고 군사가 달구불로 해가지고 공격해서 달구불에서 전투가 벌어진 상황들은 있었지만 그 있었고 고려 시대 때도 다른 그런 기록도 조선 시대 때 보면 그런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투가 생겼다 하면은 왕건과 견인에서 왔던 공산대전이 거의 유일한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서쪽 기인농계 같은 거 보면은 넓은 농경지가 있고, 그다음에 50여단과 지금 하던 501 여단이 있고, 그다음 대구시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전체적인 면에서 803 준능선이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하찰 보면은 이제 불굴사 등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찰들이 있고, 특히 불굴사에서 지금 그 도림사 쪽으로 넘어가는 우회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선본사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이제 우회로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대학 교수들, 일반인들은 이거 모르는 이런 우회로가 있는데 생각을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4를 여러 차례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런데 우회로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능성제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손자맥법에서 얘기하는 아군과 적군이 점령하면 모든 이로운 쟁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자도 쟁지는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고, 만약 공격을 하게 되면은 배후를 공격하라고 할지 정면 공격은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여기 지금 능성제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불굴사 통해서 이렇게 활성절에서 이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쪽에서 선본사 통해서 이쪽 넘어가면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진은 무악산 쪽에서 본 능성제 사진입니다. 자, 공산 대전을 전체 한번 대구성 해보겠습니다. 왕건과 견훤의 전략을 살펴보면 전쟁 상황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27년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왕건이 이제 용주, 운주, 거남성, 강주 뭐 대량성을 공략을 했고, 927년 9월에 이제 견훤은 거남성 공격을 해서 고을부 왕도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돼있던 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견훤 같은 경우 경양을 제거하고 의자왕의 수건, 김천탄한테 항복했던 의자왕의 수건을 풀고 김무를 임금을 해가 친후백제 정부를 이제 세워가지고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신라 왕들을 공격하는 중에서 목표라든지 기만, 기습, 기동, 전쟁의 대원책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왕건의 의도는 뭐냐면은, 실제 할 때 견훤이 신라를 평정하고 김부로부터 왕위를 양임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걸 우려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왕건이 5천 기마병을 이끌고 급하게 내려왔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신라에부터 누구가 신라를 평정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견훤도 처음 전주 완주에서 할 때 신라의 신하를 자처했거든요. 왕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정통성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왕건이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산대전에서 왕건이 패했지만은 신라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견훤을 물리치고 경선왕이 신라 기부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공산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목표는 뭐냐면 5천 기병으로 무력키를 통해 가지고 경주에서 견훤이 철군하는 것을 유도하고 상황이 불리하면 즉시 후퇴할 생각을 했을 거고, 견훤은 김명진 교수 같은 경우는 견훤은 기습에 능한 지휘관이다. 그래서 신라 왕도 공격으로 견훤의 출병을 유도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선제병법이다 보면은 적의 주력을 격파할 때는 우두머리를 없애면은 부본체가 와야 된다. 포위된 적은 반드시 한쪽을 열어주고 궁지에 몰린 적은 힘껏 압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훤은 대사기 부분은 고려군의 기병을 경멸하는데 대항산 북쪽 그 용평리 1km 협산 지역에서 선택해가지고 그 기동 공간이 폭이 좁으면은
기병이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층을 성벽이나 하천 해자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대기병 장염을 통해 가지고 장창고 궁변에서 고리기본을 지정하고 대신 그 신령 환암리 쪽에서 퇴로를 타던해서 포위 공격하는 방안을 세웠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7시 반 정도 됐는데 좀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려하고 후백제 양군이 이제 어떤 작전을 생각했는지 한번 대략 추정해본 사항들입니다. 고려 왕건의 고려군 같은 경우는 국위보에서 이제 낙동강을 통해서 고일선 도움을 할 때는 도움을성 그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30km 정도 이동하면 장군동에서 재편성을 하고 이때는 이제 부곡성에서 또 지원을 받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장군동에서 영천시 화룡동 그 옛날 영천시 화룡동에 영천 고읍성이 있었죠.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 한 40km 정도 됩니다. 사람이 걸으면은 하루 길이 좋죠. 근데 이제 기마병 같으면은 사람이 걸어가지고 보통 1시간에 한 4km 걷는다고 얘기하면 말인 경우 같으면 그것도 사람보다 빠르니까 배 정도 되면 한 8km 정도 시간상이 좀 이런 좀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 왕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접근하는데 영천시 이 정도까지만 접근하지 여기서 경주까지 더 이상 들어가 공격하리라고 생각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병으로 편성했던 거는 이제 그 신속한 기동이 이제 중앙을 좀 뒀는데 이 기병이라고 하는 자체가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기병 단독으로서는 기병의 강점을 활용할 수 없다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보병 지원 없이 기병 단독 작전의 문제점을 좀 과소평가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오면은 빠른 기병 가지고 그대로 후퇴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조금 그 상황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백제군의 이제 작전 계획인데 김명진 같은 경우는 교수 같은 경우는 후백제군의 규모를 보병과 기병해서 1만 명 이상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참 보면은 그 삼국사기라든지 고려사에 왕건은 기병 5천을 동원했다 하는 게 딱 기록을 적어 놓으면서 후백제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록을 안 남겨놨습니다. 그 이전은 고려군의 추격을 대비해 가지고 고을부 쪽에 이제 후방에다 병력을 배치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견훤의 이제 기마전설을 보면은 뭐냐면 이제 거남성에서 시작해 가지고 동양 도련 문서성까지 가장 단거리를 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아마 거남성에서 문서성까지 이동하게 하면 걸어가지고 이동하는 정도 되면은 고을부까지 계산하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면 한 12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 오면 3일 정도 소요가 된 정도 보여지는데 중간에 이제 문소성에는 지원을 받으면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문소성 군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진보성 나중에 이제 의성부가 된 진보성을 공격할 처럼 기만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입장에 보면 경주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말하면 진보성을 공격하고 지금 고창 그 안동 쪽으로 공격할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심과 전체적인 그 정탐 역량 자체를 그쪽에 지켰지 고을부 거쳐가지고 경주를 공격한다는 거는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견훤의 계만연설에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고려군의 추격을 대비해가지고 문서성하고 응 일대에 고을부 쪽에 군사를 남겨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서성하고 응 일대에 군사를 배치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타단을 하려는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을부 영천 축제하고 왕도를 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은
천자병법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면 지리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견훤은 일성군하고 문소성 일대 견훤에 세율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김부대왕이 형식적일 망정 지원했던 동아서 성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는 지역 이점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왕건 같은 경우는 왕건이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 같은 경우는 조물성이나 부곡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팔공산하고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큰 도로 같은 반동 같은 지역은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작은 우회라든지 고갯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이 아마 그 후대 태조지 전투에서 왕건이 크게 패하는 요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공산 대전 자체가 한 3차례 정도 전투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선 편의상 대왕산 전투해 가지고 신령 화남리에서 화산 영평리 사이에는 대략 길이 좀 영평리에서 신령 화남리까지 거리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기병 5천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말이 요즘 말처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1년 정도로 산다 하면 말 한 마리 간격이 5m 되다 보면 5, 25 하면 대부분 25,000, 25k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대가 되고 하면 이 정도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그 견훤이 1차 포위, 지형을 향한 1차 포위에서 접전이 됐고, 거기서 왕건 같은 경우는 이제 태병해가 태조지를 태병했을 거 보여요. 그다음에 2차 교전은 태조지, 약간 능성지에서 됐는데 여기서 견훤은 2차 포위에서 왕건이 포위만을 탈출했을 거고, 3차 마지막 전투가 지금 이제 문함 전투, 그래서 왕건이 탈출하고 견훤이 추격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 지역을 보면은 여기 이제 영평리고, 여기 신령이고, 신령 여기가 이제 화남리 지역이다. 여기가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학교 있죠. 지금 옛날에 성덕대학교에서 지금 성운대학교로 학교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왜냐면 이쪽 안쪽이 저 화남리 지역인데, 요 지금 간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그 위성지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한 5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화남리 이쪽 지역에 숨어 있다가 고려군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뒤에 퇴로 있는 이쪽 집 퇴로 타던 있을 것 같은 거죠. 올라가면 이쪽으로 뭐냐면 지금 그 감령제 넘어가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산길이지 길이 없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영천시 화룡동인데 여기 이 내려오는 천이 이제 신령천이고 이쪽에 내려오는 천이 고현천입니다. 양쪽이 합해지는 부분인데 아마 신라 시대 때는 그 고읍성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금 청통면이라고 여기 지금은 영천시 화룡동으로 되어 있는데 청통면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지금 원래 청통역에서 유래됐거든요. 조선시대 청통 여기 화룡동 여기 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성제가 지금 태조지에 있고 여기 이제 문함이 있고, 결국은 저 공산 이쪽으로 돌아가는 지역이 왕건이 다른 사람들은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진격했다고 보지만 저는 진격하는 게 아니고 실제 왕건이 이쪽을 통해 가지고 철군하는 쪽. 왜냐면 이미 신령 쪽에서 철군을 하면 좋겠는데 퇴로가 사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고 이쪽으로 우회하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왕산 전투 과정이 돼가지고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군은 장군동에서 영천시 화룡동까지 진격을 하는데, 여기서 오면은 장군동에서 신령까지 오면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2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타고 오면 시간당 한 8km 정도 진격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거리 정도. 물론 그 시기가 음력 9월 달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양력 10월 달이라 하더라도 하고 하면은
시간서 아침 일찍 움직이고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죠. 아마 고려 후군에 이제 신령만 환암리 통과 즉시 퇴로를 차단했을 걸로 보이네요. 그 퇴로 차단하는 방법은 간단한 중에 뭐냐면 가장 그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창을 이렇게 엮어 가지고 기병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선병의 화사면 영평리 후백제 방어진지 쪽에서 징적이 저지되고 대략 후군과 선봉의 강적 사이가 한 10km 정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뭐 신령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그 왕건도 후백제군을 압박하기 위해 가지고 부대 자체를 좀 밀집 정대로 하고 정대들 자체를 넓혀가지고 굉장히 좀 무력 시위하는 이런 형태를 좀 기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의 고령 신령 환암리에서 화산 영평 사이에서 후배군이 포위가 됐는데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신령 청통천이 있고 그러니까 신령천이 있고 그 남쪽에 봉화산 대항 산줄기가 높지 않고 얕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도 그 보면은 1900 뒤에 이제 여기 지금 봉화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이렇게 해서 한 6군데 정도가 지금 그 산길이 나 있어요. 이 지도가 뭐냐면 1918년도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차로 이동하는 시대가 아니고 옛날처럼 걸어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 있는 이 길들이 너무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길을 보입니다. 아마 그 선봉이 앞에서 막고 후군이 뒤에서 막는 사이에 중군이 먼저 이쪽 쪽 탈출하고 후군 선봉 순으로 해가지고 타는데 이때 아마 그 다수 피해가 입었던 게 뭐냐면 이 신령천 자체가 하천폭이 대략 보면 한 100m 안팎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하천 바깥쪽에서 공격하더라 하더라도 거기 이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여기서 15km 정도 떨어진 이제 태조지에서 아마 제정됐고 물론 이런 사실을 이제 동국 여직승남에서는 뭐냐면 왕건이 태병에서 했다 이러면서 그 태병했다 그러는 게 한 군데 먼저 앞에서 싸웠다 하는지 되고 그다음에 그 남쪽 길기 이쪽에 아마 그 동아사 성군들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병력 수만 아무리 많은 병력 동원해봤자 수백 이상 되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명 이상 될 수가 없을 정도 보여지거든. 그다음에 그 산에 길이 막혀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크게 어떤 말까 아까 그 손자병법에서도 말했더니 테러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열어두고 뒤에서 압박함을 해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아마 은혜사 쪽으로 이제 탈출했던 거. 왜냐면 은혜사 쪽으로 탈출을 하면은 은혜사에서 지금 그 늪해저로 해가지고 동아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 전통적으로 팔공단에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개척된 고개가 있습니다. 늪해저라고. 지금은 그 늪해저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데가 뭐냐 팔공 컨트리 클럽에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컨트리 클럽에서 철조망을 쳐가지고 다니지를 못하죠. 작년 10월달에 그 은혜사에서 학술대회 하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은혜사 쪽에다가 제가 그 전달을 했는데 뭐냐면 팔공산에서 가장 뛰어난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사에서 동화사를 오가는 이 탐방로 순례로 자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지역 어느 쪽에 보서도 가장 빼는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 왕건이 이제 견훤한테 벌이는 국서에 보면 동수, 만기, 계이 계산, 그러니까 동아사 병력이 고려군의 깃발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다. 동수거든요. 숫자인데 지금은 절을 어떻게 쓰면 여기 같으면 용화 사 절사자 사자로 쓰고 아니면 암자 모든 이제 사암 이렇게 쓰는데 절 이름 가운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숫자도
동수, 그다음에 그 도성국사 제자 있는 점, 명보의 그 옥령사 비해 보면은 부인사를 배우라 숲을 쫓아서 가지고 학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태조지에다가 이제 물러나가지고 배세 편성한 이유가 보면은 첫째 뭐냐면 거기다 보니까 지형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조지, 그 다음에 지묘동, 금호강, 칠곡, 기천을 통해 가서 외관, 지금 이제 대목군, 관호선, 지금은 관호선 동이라고 돼 있고 대목군 쪽으로 통해 가지고 하든지 소물송 쪽으로 귀환이 수월한 적입니다. 그래서 태조지형 같은 경우는 지변적으로 고개다 보니까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에 불리한 이제 쟁지입니다. 그래서 선자병법에서는 보면은 쟁지에서는 장수는 적의 후방으로 우회 공격이 주력해야 된다. 아마 이 당시 이제 신승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열을 정비하고 후벽제 공격을 대비했을 거고 gem락 등은 태조지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203.9m 봉우리 주변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 그 해놓은 203.9 봉우리라는 게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그 완전히 뭐냐면 그냥 포기가 아니고 자물쇠로 완전히 잠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203.9 봉우리거든요. 이 물길이 이렇게 돌아나갑니다. 이렇게 돌아나갑니다. 위성지도 보면은 옛날 구길이 이렇게 돌아나가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 새 길이 나 있는 부분들인데 옛날 구길은 이렇게 돌아나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지금 마을 이쪽 있는 산이 보면 완전히 그 성벽 아닌 성벽보다도 더 난공불락처럼 쌓여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를 탈출해 가면 이런 넘어가든지 아니면 또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요 상거리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여기 지금 최근에 그 길을 내면서 길을 깎아 놓은 길이고 이 길이 산이 이렇게 좀 이어지는 부분 정이니까 자체가 굉장히 난공불락 지역입니다. 아마 전투가 진행되면은 여기 상에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견훤은 그 동화사 승군들 통해 가지고 이쪽 지역에 대해 가지고 아마 지역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아봤을 겁니다. 왜냐면은 정면에서 공격한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견훤 같은 경우는 중문은 태조지 동쪽 정면에서 공격해가지고 고려군을 붙잡아두는 고착 견제한다는 거고, 자금 같은 경우는 불굴사에서 한성곡에 통해 가지고 지금 한성제 진인동에서 203.9봉 이쪽 퇴로 차단하는 쪽에 했을 거고, 우구는 아마 두 가지 갈래로 나눌 겁니다. 신안산거리에서 해나를 있고 지금 그 갓바위 밑에는 용잠이라는 절이 있거든요. 용잠에서 큰제 능성제로 내려오는 옛길이 또 있어요. 통해서 고려군이 측면을 공격했을 거고, 또 용잠에서 지금 관함사 진인동 있을 때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앙리 조미니 장군은 적을 공격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적이 예상치 못한 시간대인 여명 작전으로 적을 진영을 공격하는 것이다. 분명은 적 진영에 혼란이 초래할 것이다.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이제 지금 갓바위들은 신안 산거리로 올라가면 여기에 선문사고 해나리봉이라는 앞에 용잠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도 능성제 옆으로 내려오는 큰 저 쪽으로 해가 내려오는 옛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쪽 쪽에서 갓바위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에서 갓바위 쪽에서도 지금 이제 갓바위 쪽에 올라가는 이쪽도 올라 옛날 지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관함사 뒤쪽으로 해가 해나리봉 있는 거기에 해가지고 갓바위 올라갔지. 지금 올라가는 길은 옛날에 제가 89년도 올라가 보니까 계단이 있듯인가 있고 위에 등산로예요. 등산로도 아주 험한 등산로입니다. 참 젊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참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거기에 줄 잡고 한 7, 8마디 되는데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떻게 올라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불굴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바로 넘어오면 이제 환성사거든요. 이또 환성제 넘어가면은 이쪽 아까 여기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형을 아마 왕건은 이 눈에 보이는 능성제 고개 자체가 방어에 유리한 이것만 보고 이쪽에서 해서 빨리 귀환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견훤 같은 경우는 현지인의 도움을, 동아사 승무원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쪽에 우회할 수 있는 우회로 자체를 충분히 활용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길 여명 공격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전투 자체가 아마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3.9 봉우리를 하고 두고 난 뒤 그 일대에서 아마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 같고, 피해가네. 왜냐면은 고려군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지켜야 명성제의 태조지에 있는 본대가 그래도 살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거고, 후백제 입장에서는 거기를 점령해야 고려군을 섬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맞고, 아마 그 과정 중에서 왕건하고 심승경 이쪽은 이제 먼저 탈출을 했을 거고, 그 뒤에 후백제군이 그 203.9 봉우리를 이제 점령을 하면서 고려군이 아마 치명적 타격을 입고 거기서 괴멸됐고, 실제 왜냐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천폭도 그렇게 넓질 않아요. 지금 가서 보면은 넓어봤자 한 20m 안팎 정도 이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마 약 넓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말하고 사람하고 뒤엉켜가지고 엉켜버리면은 1973년도에 일어난 10월 전쟁 경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 골란권에서 시리아군하고 이스라엘군하고 전투하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군 전차가 넘어오는 것을 선두에서 몇 대를 파괴함으로 해가지고 후속되는 전차들이 더 이상 넘어오지도 못하고 뒤를 물러가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여튼 거기서 그런 과정 중에서 입는 피해가 엄청나죠. 아마 김락은 기록이 나오는 김락은 어디서 전세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김락도 203.9 봉우리 전투에서 아마 거기서 아마 탈출을 했던 걸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 견훤 국서에 보면 좌전 김락이 미리사 앞에서 시체를 드러냈다고 되어 있는데, 백안 상거리 이쪽에 보면 백안천 일대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야타만가산 157m 지금은 영한자락은 제실이 있는 지역인데, 길이 이렇게 보면은 한 200여 미터 정도 이렇게 야타만간 산이 있습니다. 요 뒤에는 여기가 이제 백안천이고, 이거 요 지역이 되겠죠. 지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아마 최후의 항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미리사가 아마 이 지역이 있을 거고, 실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백안사 지금 차지 절터를 발굴을 할 수 있으면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사찰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고려 시대 때 사찰이나 조선 시대 사찰 같은 게 볼 수 없는 게 하고 특징적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보통에서 원형 초석이죠. 둥근 원형 초석 같은 경우는 신라 시대 사찰에서는 쉽게 발견이 되지만 고려 시대 사찰이나 조선 시대 사찰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초석들이거든요. 왜냐면 저기도 갔습니다. 우연찮게 여기 목련꽃이 봄에서 와가지고 목련꽃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그 초석을 발견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남전투 이제 세 번째인데, 아마 그 김락이 아까 예전에 지금 157m 영안제 일대에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게 뭐냐면, 먼저 탈출한 신승경하고 하여금 왕건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태조지 전투에서 아마 고려군이 회복할 수 없는 괴멸적 타격을 그러니까 뭐냐면 전일
전투하면서 진짜 제대로 보급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가운데서 냈는데 일단 괴멸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하여금 더 이상 버티는 게 뭐하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왕건이 탈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거기 하고 해가지고 김락 같은 경우는 미리사 앞에서 마지막 항전을 했던 거고 또 신승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남천인데 여기 지형이 여기가 지금 100년 전에 나와서 이 모남계곡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금은 이쪽 지역을 동화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73년 78년도 공산댐이 만들어지면서 동화천이라고 불러. 그 이전에는 여기가 모남천이라고 불렸어요. 지금 이제 위성지도 보면 저 공산댐이 만들어진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협곡이다 보니까 불과 폭이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이거는 위에서 저기 산 쪽에서 보면 지금 저 흔적들 같은 이런 물리에 담기는 흔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협소하죠. 그래서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상대가 저항하기는 상당히 지형적으로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말에 그 정시와 같은 경우는 팔공산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산댐이 그 생기기 전에 여기 모남 이쪽에서는 그 유원적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의 관문이자 요충지라고 얘기했고, 뭐 이런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미 태조지 전투에서 고려군은 이제 전투력이 괴밀다 보니까 신승겸은 왕건이 이제 무사기관을 위해 가요왕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모남의 협곡에 의지해서 최후 결전을 준비했을 거고, 손자병법에는 사지에서 장수는 결자적으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음을 보여야 한다. 모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배수진을 이제 섰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 전투인데 여기 지형을 보면은 여기 이제 옥정마을이거든요. 이쪽도 보면 앞에서 보면 고개 흔적이 고개길 흔적이 이렇게 넘어오면 뒤로 넘어오면 공산댐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마당제 통해가지고 이쪽 한번 우회해 줄 거고 아니면 지금 이거 모남산 있는 이쪽 통해가지고 우회해 여기 지금은 넘어오는 길이 있지만은 옥고를 하고는 옥보다 훨씬 서쪽입니다. 이제 문암전투에서 보면은 이제 장절공 행장 이래 보면은 1562년에 자유정치 심통원에 쓴 장절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전하고 있는 신승겸 왕건하고 신승겸의 얼굴이 왕건과 흡사해서 태조를 부인사 여기가 그 장절공 행장 얘기를 때 애수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숨기하고 수레를 타고 김낙한께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그 뒤에 고려태서 장절공 뭐 진짜 여러 널리 이제 인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승겸에 관한 일화가 대부분 여기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갈 상황이 뭐냐면은 왕건은 우리나라 역사상에 마지막으로 친정했던 임금입니다. 왕건 이후로 왕의 전투에 참가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궁예가 왕건을 정기대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말을 잘 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왕건이 수레를 탔다 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왕건이 개성에서 안에서는 수레를 탔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성 밖에 나왔을 때는 말을 탔지 수레를 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 된 거지, 이 얘기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수레 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주고 이제 허목의 그 도산사기에 보면은 견훤이 왕을 포위하자 신승겸은 사력을 다해 싸우다 전사했고 왕건은 난령기병과 함께 살아났다. 아마 정확하게 허목이 기술한 부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왕건이 이제 신승겸이 문함에서 후배 교원을 공격을 저지하고 그 틈을 타서 왕건은 이제 문함 dim여동
금호강변을 따라 가지고 지금 칠곡지천, 그다음에 외관 낙동강을 건너 가지고 더 건너면 지금 외관에서 외관 서쪽에 가면 관오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그 대목군 이쪽으로 통해 가서 송악으로 귀환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이 추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군의 후퇴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이 추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보면은 모든 군사가 대패배해서 태조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견훤은 승사를 타고 대목군을 점령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견훤이 노렸던 건 뭐냐면은 고려군이 아니고 왕건의 목을 노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왕건의 목을 취하면은 실질적으로 후삼국 통일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렸는데, 왕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귀환을 했고, 견훤은 공산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지만은 전략적인, 그러니까 보통 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 전술적인 면에서는 대승리를 거뒀지만은 전략적으로 왕건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결국은 후대 병산전투에서 견훤이 왕건에 피했고 1, 2천 전투에서 결국은 견훤의 아들 금건이 피해가지고 후백대가 망하게 되고 후삼국이 통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이제 공산대전 대표 원인을 살펴보면은, 공산대전은 대왕선 전투, 태조지 전투, 문함전 크게 아마 세 부분의 전투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여지고, 왕건이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견훤의 기만책에 속아서 고을부와 신라왕도 공격 시에 추격해가지고 견훤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 다음에 왕건의 첩보조직 붕괴로 견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현지인의 도움 부재로 전쟁터 지리 활용에 불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전투에 관한 집중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 경향을 시한 견훤을 징치한다는 게 여기에 정치적 목표에 우선해 가지고 후백제와의 결전 준비에 소홀했다는 거죠. 물론 이 공산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했지만 무사히 살아가서 성하고 귀환하고 그 뒤에 병산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다시 열세에 처했던 그 국면을 뒤집고 우위에 섰을 때는 이 공산전투에서 했던 왕건의 정치적 목표 자체가 크게 일어날 부분들이고, 그 뒤에 말하자면 신라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후상 통일의 바탕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병 지원 없이 기병 단독 작전으로 작전하면서 기병의 강점을 이제 상실했던 게 이제 패배의 원인이죠. 뒤에 이제 그 왕건 같은 경우는 이런 패배 원인을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운주 전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죠. 보병으로 하여금 상대 병력을 붙잡아두고 기병으로 하여금 우회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후방에서 공격해서 승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산대전 대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산전투에 관한 기록 자체가 이제 간략하다 보니까 참 앞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설이라 할 만한 주장을 아무도 펼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삼성한학교에서 인간을 하고 군인으로서 군사적 관점에서 다른 학분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앞서 연구한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다음에 공산전투 자체가 영천 역사에 있어 가지고 일부분을 크게 차지한다 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태조지 전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른 기억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뭐냐면 신정동국이 여기 있으면 영천 서쪽 30리라고 기록이 분명히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은 그 지역이 대구 동구하고 경산 와천하고 경예 지역이지만은 적어도 그 예전 공산전투가 일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영천의 관할 지역이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 이런 상황들이 좀 서리 얘기가 되고 좀 더 좀 재미있는 쪽으로 꾸며져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는 부분이 원래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일단 공산대전의 강의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803 국립공원 지정이 돼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작년 제가 5월달, 6월달 여기서 두 번 강의를 할 때도 어느 분이 그 803 국립공원이 어떻게 되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그래서 지난 그 4월 18일 날 803 문화포럼에서 환경부 실무사무원하고 국립공원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803 그 국립공원에 관한 지정에 관한 그 학술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그 금년 9월 달까지 국립공원에서 그 803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그 전체적인 조사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아마 금년 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가지고 아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환경부로 이첩이 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인데 뭐 좀 일찍 오면은 3월달 연에 될 수 있고 늦으면 그보다 조금 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거는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보면은 그 803 이석주에서 지금 경산, 영천, 그 다음에 군이 칠곡 쪽에서는 국립공원 지정하는 데 돼가지고 이런 별로 없는데 그 803 동구, 대구 동구 쪽에 보면은 뭐 반대하는 현수막들 들어 걸리고 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막을 안에 들어가 내막을 살펴보면은 어떤 내막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803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등산이나 태백산 같은 경우는 기본 면적이 작아가지고 면적을 확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803 같은 현재 국립공원 중에서 803 도립공원보다 면적이 적은 데가 6개나 됩니다. 면적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 현재 국립공원 이쪽에서도 뭐냐면 공원 면적 중에서도 주민들 이해관계하고 상충이 되는 지역은 빼고 국립공원 지정하는 거를 그렇게 추진하고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반대한다고 내놓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죠. 뭐 동아저 803 앞두기에서 지금 공산된 상수도 구역 제외하라. 그 다음에 백안동 유적지회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 지금 같은 경우는 2층밖에 못 짓는 거 3층으로 풀어라. 그 다음에 동아사 상가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공원지역 안에서 빼달라. 다쭉 있는데 글쎄 실질적으로 뭐 상가지역 같은 경우 일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원한다 하면 빼주는데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갑바이 지구나 동아사 지구나 파기사 지구 같은 상가지역 뭐 그게 이제 은혜사 이쪽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요. 그런데 공원 밖에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는 2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 백안동 그쪽에 보면은 방짜기 박물관 뒤에 보면 그 대한민국 정부 제2전산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 원래 그 자리에 대구시에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공무원 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했어요. 그래 공무원 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하면서 주민들 모르게 고도 제한을 풀어가지고 3층 건물 지을 수도 고도 제한을 풀었다가 그걸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덮여다 추진을 못하고 그냥 놔뒀다가 지금 대선센터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항들이 환경부하고 관련이 없어요. 해당되는 데는 뭐냐면 대구 동구나 대구시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뭐냐면 국립공원 반대를 명분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딜하자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결말을 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현재 그 대구 동구 쪽 주민들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 국립공원 지정하는데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예를 들어 2015년도에 국립공원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한 자료 보면은 803이 국립공원 지정하는데 어느 정도 그 가치가 있느냐? 자기네들이 7점 만점에 803 같은 경우는 6.9점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문화적이라든지 자연환경적이라든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결격 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절차적으로 밟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립공원 지정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무등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무등산이 이제 국립공원 지정되고 난 이후에 찾아온 탐방객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2년 3년까지. 그리고 난 뒤에 꾸준하게 늘어났던 게 얼마 정도 됐냐면 1년에 50에서 60만 명 정도 꾸준하게 늘어난 겁니다. 팔공산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 자료를 이제 기준을 하면은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찾아왔던 게 어디냐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명이 찾아왔어요. 뭐 1000만이 넘는 서울 수도권을 끼고 있는 지형적이 있고, 북한산 같은 경우는 그 뭐냐면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넘어가도, 앞에서 뒤로 넘어가도 버스 타고 돌아올 수 있는 전체적 교통량이 좋다 보니까 아마 사람 접근성들이 많고 우리가 많았으면 찾아와요. 그 다음에 한려 해상공원 같은 경우는 한 680만 명 정도. 근데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팔공산 같은 경우에 이제 420만 명 정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도립공원인데 불구하고 전국 국립공원 지역 어느 쪽보다도 포함한 전국에서 한 3번 정도로 많이 찾아왔던 지역이 있는데, 팔공산 같은 경우는 아마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가장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은 무등산 예를 보더라도 아마 지정되고 났을 때 당 첫 뭐 건물에 지금 같은 경우 하면서 200만 명 이상,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지났다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 찾아올 수 있는 등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100만 명, 연간 100만 명 정도 찾아오면은 팔공산 주변 지역 같은 게 어떤 형태로든 낙수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팔공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변에 고속도로가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전국에 어떤 있는 국립공원 지역보다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면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은 뭐 주변에 있는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특히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 쪽에서는 이제 뭐냐면 팔공산에다가 생태 환경원을 조성을 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면 전국에 생태 관련 이쪽에서 한 200만 명이 오고 200명 정도 내렸고, 실제 이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또 고용 효과도 많이 창출되고, 아마 지역 경제에 어떤 형태로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지 절대 손해 나는 일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하고, 요즘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